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토요일 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김정호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평생을 시설관리 기사로 일하며 남의 건물 전기를 고쳐주고 보일러를 돌봐주던 사람. 정작 자신의 인생은 고장난 채로 오래 방치돼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굽어 휘어진 그의 손은 수십 년간 렌치를 치고 톱질을 하며 낡아져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아내 영옥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3년이 지났다. 암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며칠 동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정호는 아직도 그때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법이다.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가물가물했다. 그의 하루는 너무나 단순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현장으로 나간다. 아파트 보일러 점검, 주택가 누수수리, 상가 전기 이상 점검. 일은 많았지만 보람은 없었다. 받는 돈도 많지 않았고 그 돈을 쓸 곳도 없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3년째 연락이 없었다. 딸은 결혼한 뒤 가끔 전화는 하지만 저쪽 사람의 얼굴이 더 선명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다. 혼자 밥을 지어 먹는다. 국은 항상 너무 많이 끓여진다. 남은 국은 냉장고에서 썩어간다. 밥을 먹으며 TV 뉴스를 켠다. 세상은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것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들 뿐이었다. 연예인의 이혼, 정치인의 비리, 어딘가의 사건 사고. 모두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밤 9시 TV를 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은 매일 밤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왜인지 모르지만 죽는 것도 용감하지 못한 그였다. 그날도 그는 뉴스를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로등 아래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눈이 너무 침침해서였을까?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딸이라고 떴다. 정호는 가로등 아래에서 통화를 받았다. 딸의 목소리였다. 몇 달 만에 연락했다고 했다. 손주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다. 응, 아빠는 괜찮아. 일만 했어. 너는 어떠니? 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골목 반대편에서 젊은 남녀 2명이 다가왔다. 둘 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남자는 가지런히 입은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여자는 하이힐을 벗고 손에 들고 있었다. 어딘가 클럽에서 나온 것 같았다. 밤 11시 이 골목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정호는 여전히 딸과 통화 중이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 괜찮아. 너무 걱정 마. 그 한마디가 문제였다. 술에 완전히 취한 남자는 그 말을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 착각했다.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웃음이 묻어난 목소리가 들렸으며 걱정 마라는 표현이 들었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빼앗아간다. 술은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만든다.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이야? 남자가 갑자기 정호에게 다가섰다. 여자도 따라왔다. 순간 골목의 공기가 바뀌었다. 따뜻했던 가로등의 불빛도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정호는 핸드폰을 귀에서 떨어뜨렸다.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 아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정호는 핸드폰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남자가 막혔기 때문이다. 남자의 얼굴이 거의 정호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술 냄새가 진했다. 분노도 진했다. 뭐야, 왜 우릴 무시하는 거야? 아저씨? 여자는 계속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노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오해였다. 그저 한 아버지가 딸과 통화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호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다. 손을 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60대 노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남자를 자극했다. 마치 자신을 밀어내려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한 뇌는 그렇게 해석했다.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손을 대? 순간 남자의 손이 들렸다. 가로등 아래에서 벌어진 작은 몸싸움.
65세 시설관리 기사와 30대 초반 남자의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정호는 넘어졌다. 콘크리트 골목길에 무릎이 먼저 닿았다. 핸드폰이 떨어졌다. 아빠, 아빠, 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 한 문장의 오해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였다. 정호는 여전히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긴장한 얼굴로 손을 들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 남자의 눈빛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술에 취한 뇌는 더 이상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분노만 커져갔다. 여자가 가자, 진짜 가자고 외쳤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주먹이 떨렸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먼저 나갔다. 주먹이었다. 정호는 몸을 날렸지만 너무 늦었다. 주먹이 그의 어깨를 맞췄다. 통증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한 번이었다. 마치 자신의 분노를 모두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손을 휘둘렀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죽어. 그만둬. 제발.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정호의 팔이 올려졌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었다. 하지만 65세의 몸으로는 30대의 분노를 막아낼 수 없었다. 팔이 내려졌다. 얼굴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코에 맞는 느낌. 눈 위에 맞는 느낌. 맛있는 철맛이 입안에 퍼졌다. 피었다. 정호는 쓰러졌다.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등이 골목의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밤하늘이 흔들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눈앞에 별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마치 자신이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호는 신음을 흘렸다. 목이 말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현실인가? 꿈인가?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일을 하고 있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딸과 통화하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나 내일 병원 가야 해, 제발. 정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은 떠지지 않았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 있었다. 내일 아침에 어떤 현장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 정도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 난.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발이 또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가슴을 향했다. 정호의 몸이 떠올랐다. 숨이 끊길 듯했다. 폐가 찌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고통보다 컸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여자는 계속 외쳤다. 도와줘. 119. 경찰. 누군가 와줘. 하지만 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 11시 이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는 이미 모두 집에 들어가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정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정호의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자신의 아내 영옥이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을 데려가려는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은 무의미했다. 생각도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멈춤이 될 줄은.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은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또 야근이었고 두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드물었다. 그래서 더 소중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 볼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되었는가? 몇 달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는 혼자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리웠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은주는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또 혼자 밥을 먹으셨겠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려나? 전화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응, 아빠는 괜찮아. 일만 했어. 너는 어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평소보다 약간 더 밝은 목소리였다. 은주는 웃음이 나왔다. 아빠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이 말은 의례적인 인사였다. 아버지는 항상 걱정하셨고 은주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다. 수십 년을 반복한 대사였다.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대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갑자기 소음이 들렸다. 전화 너머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외침. 아버지가 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지? 은주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소파에서 내려왔다. 아빠? 아빠? 응답이 없었다. 배경음만 들렸다. 골목의 불빛. 가로등 아래에 어떤 장소인 듯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이야? 누구지? 아버지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건가?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싸움을 잘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조용한 분이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이었다. 아빠, 아빠 대답해. 뭐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더 큰 소음이 들렸다. 몸싸움하는 소리였다. 은주는 핸드폰을 더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을 것처럼. 아빠. 그 순간 아버지의 신음이 들렸다. 낮고 길었다. 고통의 신음이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집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가 떨어뜨린 걸까? 은주는 차근차근 생각하려 했지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불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아버지? 지금 못 받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치 전화 상담원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한 거리감을 두고 말했다. 아버지는 못 받아요라는 상황이 된 것일까? 아니 그건 이상했다. 아버지는 아까 명확히 통화하고 계셨는데. 잠깐. 저는 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그리고 툭 전화는 끊겼다. 침묵만 남았다. 은주의 귀에는 신호음만 들렸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신호음.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반복되었지만 그것은 죽음의 신호였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번호로.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그 다음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끈 걸까? 은주는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남편을 찔렀다. 여보. 깨.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남편이 일어났다. 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짧은 몇 초의 통화가 은주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 순간 은주는 아직 몰랐다. 그 전화 끝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미 그 여자와의 만남의 결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짧은 몇 초의 끊어진 통화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긴 수십 년이 되리라는 사실을. 은주는 밤새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경찰과 함께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가로등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누워 있었다. 정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의식을 잃었던 골목에서 깨어난 곳은 중환자실이었다. 흰 천장, 기계음, 코에 삽입된 산소 튜브. 몸 전체가 통증으로 가득했다. 갈비뼈는 세 군데가 부러져 있었다. 왼쪽 광대뼈도 금이 갔다. 왼쪽 눈은 거의 떠지지 않았다. 시력도 흐렸다. 의사는 말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학의 한계였다. 회복할지 영구적 손상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뜻이었다. 첫 며칠은 진통제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밤이 길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고통도 돌아왔다. 숨을 쉬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고통이었다. 그때마다 정호는 생각했다. 차라리 그때 끝났으면 덜 아팠을까. 은주는 병실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 은주의 얼굴을 보며 정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딸의 눈 밑에는 검은 선이 생겼다.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잠을 자지 못했을까? 아빠 진짜 괜찮아. 많이 낫고 있어. 은주의 거짓말이었다. 정호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은 봤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부어있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거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왔다. 조사를 했다. 정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설명하려 했다. 기억나는 것들, 술에 취한 남녀, 오해. 그리고 그 다음은 깜깜했다. 피해자님, 다행히 주변 CCTV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이것이 그의 갈비뼈를 돌려주지는 않을 테니까. 재판이 시작되었다. 3개월 후 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갔다. 아직도 혼자 걸을 수 없었다. 은주가 밀었다. 법정의 맞은편에는 2명이 앉아 있었다. 남자와 여자. 남자의 얼굴은 아직도 생생했다. 정호의 악몽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얼굴이었다. 판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CCTV 영상, 정호의 진술, 의료 기록, 모두 명백했다. 그 남자가 정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여자도 제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정호의 갈비뼈는? 시력은? 매일 밤 깨는 악몽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사의 선고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였다. 너무 가볍다는 반응. 너무 무겁다는 반응. 가해자는 표정이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정호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며 은주가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다. 아빠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이겼다. 정호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본다. 아직도 왼쪽 눈이 흐릿하다. 갈비뼈 부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프다. 일을 나갈 수 없다. 소득이 끊겼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누가 낼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징역 몇 년이라는 말도, 법정의 승리도, 딸의 위로도 그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호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그 골목에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정호는 집에 갇혔다. 짧은 거리도 휠체어가 필요했다. 아파트 계단은 전장이었다. 목욕은 은주의 도움이 필요했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혼자였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런 건가? 아내 영옥이가 떠났을 때 정호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견딜만 했다. 자신의 2팔로 일할 수 있었고, 자신의 2눈으로 길을 볼 수 있었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정호는 살았지만 더 이상 정호가 아니었다. 은주는 자주 와서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만 있었다. 딸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정호는 알았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 때문에. 밤이 오면 정호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간다. 가로등 아래에 선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그리고 손이 올라온다. 그렇게 정호는 죽음보다 가혹한 살음을 견디고 있었다. 법정을 나오던 날 은주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물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뭔가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로 인해 메어 있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호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전화하다가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그 밤 정호는 새벽 3시까지 깼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얼룩, 벽에 금이 간 곳들. 모든 것이 자신의 상태처럼 깨져 있었다.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뉴스에 기사가 났다. 65세 시설관리사, 음주 청년들에게 폭행당해. 가해자들 징역형. 기사의 톤이 묘했다. 마치 일이 흔한 일이라는 듯이 한 줄의 사회 소식처럼 처리되었다. 정호의 가슴이 부서졌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호의 삶이 끝났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댓글은 더 끔찍했다. 요즘 노인들도 조심을 해야지.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가해자도 어리니까 비웃음만 했겠지. 마치 정호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정호가 밤에 돌아다닌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는 구조였다. 그날부터 정호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물리치료사가 매주 왔다. 아버지, 조금만 더 운동하면 지팡이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은주가 외출을 권했다. 아빠, 햇빛 좀 봐. 약간만 나가자.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다. 저 휠체어 탄 노인 저게 뭐 당한 건지 알지? 라는 눈빛이.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밤이다. 밤이 되면 정호는 공포에 휩싸인다. 어디선가 술 취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몸이 경직된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숨을 쉴 수 없다. 밤의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아버지,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호는 그 이름도 낯설었다. 그것이 뭔가? 자신이 정신병자가 된 건가? 그 생각도 정호를 더욱 깊은 구멍으로 밀어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초록색, 파란색, 흰색의 약들. 밤에도 자지 못하고 낮에도 깰 수 없는 약들. 정호의 하루는 약 먹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아, 어딨어?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 뉴스를 봤던 것 같았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나쳤다. 마치 정호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빠, 사람들은 금방 잊어. 다른 뉴스가 나오면. 은주의 위로였지만 정호의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그렇다. 사람들은 빨리 잊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사건이 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건이 났다. 하지만 정호는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판결 후 뉴스에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 복역 중일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면서.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술 때문이지. 다음엔 조심하지. 정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부터 몸을 경화시킨다. 혹시 모를 폭력을 견디기 위해. 밤이 되면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한다. 3번, 4번.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숨을 멈춘다. 이것이 정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은주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다. 남편도 아버지를 걱정했다. 장인께서 우울증이 심해 보여요. 우울증? 정호는 생각했다. 이게 우울증인가? 이건 그냥 죽음을 향한 천천한 여행이 아닐까? 밤 11시 정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날도 또 그 골목 꿈을 꾸었다. 가로등 아래. 차가운 바람. 올라오는 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끝났다. 이번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자신도 맞지 않았다. 그냥 혼자 서 있었다. 영원히 혼자.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뭔가요? 은주의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던 그 질문. 정호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사회는 침묵했다.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에도 침묵했고 피해자인 정호가 사라져가는 것도 침묵했다. 그것이 한국 사회다. 존엄성이 무너질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정호는 이제 알았다. 법정에서의 승리도 징역형도 변호사의 말도 자신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존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밤이 오면 정호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묻는다. 자신의 존엄성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사회도 하늘도 신도. 그저 침묵만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네. 혹은 정말 불공평하다. 혹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가 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볍게 취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늙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살인과 같습니다. 영혼의 살인이 됩니다. 김정호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아, 걱정 마.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입니다. 수십 년을 반복했던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정호도 몰랐고 은주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가로등 아래에서 아무도 김정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피해자라고만 적혔습니다. 뉴스에도 그저 65세 남성이라고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정호였습니다. 아내 영옥이를 사랑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였습니다.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댓글창에서는 그를 조심성 없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니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정호.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존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약해졌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과 명예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도 징역형도 피해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은 없으신가요? 자녀들로부터 소외된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들에게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빴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챙길 시간이 없었나요? 셋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노인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충분한가요? 심리치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관심 부족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밤에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그저 뉴스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정호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버지와 통화해보세요. 혹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시다면 당신의 나이 많은 친구나 이웃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들도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합니다. 김정호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그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분들을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혁명입니다. 3년 후 정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남편도 함께 갑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빠 힘내.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 덕분에 견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호는 조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혼자가 아니신가요?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호를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네. 혹은 정말 불공평하다. 혹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가 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볍게 취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늙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살인과 같습니다. 영혼의 살인이 됩니다. 김정호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아, 걱정 마.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입니다. 수십 년을 반복했던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정우도 몰랐고 은주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가로등 아래에서 아무도 김정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피해자라고만 적혔습니다. 뉴스에도 그저 65세 남성이라고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정우였습니다. 아내 영옥이를 사랑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였습니다.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댓글창에서는 그를 조심성 없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니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정우.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존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약해졌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과 명예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도 징역형도 피해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김정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은 없으신가요? 자녀들로부터 소외된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들에게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빴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챙길 시간이 없었나요? 셋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노인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충분한가요? 심리치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관심 부족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밤에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그저 뉴스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정우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버지와 통화해보세요. 혹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시다면 당신의 나이 많은 친구나 이웃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들도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그의 고통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분들을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혁명입니다.